미국과 유럽의 모든 군사 레이더에서 단 하나의 위성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의 군사용 추정망에서 한국 위성으로 추정되는 한 기체가 완전히 감지 불가 상태에 들어갔다는 내부 보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여러 군사 소식통에서는 이를 두고 우주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급의 정찰 자산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우주 감시, 체계 전체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냉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 유럽에서 나머지 세계로의 단방향 정보, 비대칭 구조가 동북아의 한국과에 의해 역전되는 출발점일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일부 비공개 자료에서는 기존 미국 정찰 위성이 평균 해상도 0.3에서 0.5m급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한국 위성이 그 수치를 넘어섰을 가능성, 더 나아가 추적과 재밍 자체를 무력화하는 통신 체계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술 분석도 제시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부터 이러한 독자 우주 능력을 준비해 온 것일까요? 서방 내부에서조차 설마라며 무시되던 이 가능성은 어떻게 실체를 가진 공포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저는 리처드 스펜서입니다. 올해 62이죠. 유럽연합 대외행동서비스 산하, 우주와 안보 전략 담당 특별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를 나왔고요. 나토 우주정책 초안 작성에도 참여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유럽판 우주 패권 설계자라고 부르더군요.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붉은색 표지가 씌워진 파일 하나가 올려졌습니다. 표지에는 간단한 문구가 붙어 있었죠. 비공개 보고 한국 정찰 위성 알아 궤도 이상 패턴. 파일을 넘기기도 전에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시아인가? 제 마음속 아시아는 언제나 한 가지 이미지였거든요. 카피, 저가, 불안정. 젊은 시절 제가 투자했던 항공전자. 스타트업이 동아시아의 한 거대 기업에게 기술만 빼앗기고 파산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은 일본계였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저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뭉뚱그려져 있었죠. 그 과정에서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아시아 탐만 하냐며 집을 나갔고요. 저는 그날 이후 서방 기술은 관리되지 않으면 언제든 훔쳐가기만 하는 아시아라는 편견을 굳게 품게 됐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 어딘가에 있는 또 하나의 제조국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일 첫 장에 적힌 한 줄이 그 오랜 편견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합동 추정망 기준 한국 위성아라는 발사 후 약 11분 구간 동안 완전한 감지 불능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레이더 오류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시스템이 너무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됐어요. 나토 통합우주작전센터 감지 실패. 유럽 우주국 추정망 신호 소실. 미국 우주군 사령부 데이터 공백. 모두 같은 시각, 발사 후 600초 구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추적 실패가 아니라 추적 자체를 거부하는 위성이라는 가설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아직 인정할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브뤼셀의 회의실 천장 조명이 그날따라 유난히 낮게 드리워져 보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파일 모서리를 쓸었습니다. 종이가 약간 구겨졌죠. 제 안에서 뭔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확신이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았죠. 제 마음속에도 어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유럽과 미국이 쌓아온 감시 체계를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한 남자의 오래된 상처가 만들어낸 과잉 해석에 불과한 것일까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은 이미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브뤼셀의 지하 상황실에 서 있었습니다.
나토 통합우주작전센터에서 넘어온 추적 로그들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모든 궤도에는 작은 점들이 질서정연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찰 위성, 유럽 통신 위성, 상용 민간 위성까지. 그러나 단 하나 한국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성의 궤적만이 끊어진 선으로 표시돼 있었죠. 발사 후 600초 구간, 데이터 공백. 광학 레이더, 전파 추적 전부 동일. 기술자들은 장비 문제를 재점검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제 이름이 호출됐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미국 국방부 파견 군사 담당관이, 다른 쪽에는 유럽 우주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미국 측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과 위성 분야에서 아직까지 미국과 유럽의 기술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리 공유되지 않은 플랫폼이 궤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유럽 우주국 쪽에서는 한 발 더 나갔죠. 문제는 궤도에 올랐다는 사실보다 그 궤적이 우리 눈에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만약 의도적인 스텔스와 통신 체계라면 지금까지 상정해온 모든 우주전 교리가 수정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데이터는 감정을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십 개의 독립된 센서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백을 찍어내고 있었거든요.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 펜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뭔가를 놓쳤다. 결국 회의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직접 접촉해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을 사람으로 제가 지목됐습니다. 나토와 유럽연합, 두 조직의 이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정치적이면서도 기술을 이해하는 인물이라는 이유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오래전 기억이 떠올라 있었거든요. 아시아계 투자 파트너에게 속아 회사를 잃던 그날, 책상 위에 놓여있던 법원 판결문, 그리고 텅 빈 사무실. 그때의 분노와 허탈감이 이제는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되어 다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동양인가?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어요.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축축했습니다. 제 가슴속도 비슷했죠. 뭔가 무겁고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그곳은 제게 어떤 곳일까요? 제 눈에 비친 한국은 과연 또 한 번 서방 기술을 훔쳐간 나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평생 붙들고 있던 모든 전제를 뒤흔드는 전혀 다른 실체를 드러내게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서울 하늘에 야간 착륙 등화가 떠오를 무렵 저를 태운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오래된 이미지가 있었어요. 1990년대 초 뉴스에서 보던 급성장하지만 여전히 조립과 하청에 머무는 아시아 공장들. 그래서 서울도 그 연장선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안에서 펼쳐진 풍경은 제 예상을 조금씩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 다양한 글로벌 기업, 로고와 함께 전광판에 떠오르는 한국형 발사체, 오늘도 우주로라는 문구. 저는 창밖을 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이는 한국 국방부 산하 우주와 미사일 정책 담당 차관보 이강훈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유창한 영어로 그러나 지나친 겸손 없이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공식적으로는 기술 협의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검증에 더 가깝다고 이해합니다. 저는 미소 비슷한 표정을 띄우며 짧게 답했죠. 유럽은 오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위에 있다는 뉘앙스가 숨지 않았습니다. 이강훈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 야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파트너라면 일방적인 감시는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겠지요. 저는 그 말에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차량은 곧 외국 정상들이 묵는다는 시내의 한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뒤로 큰 화면에 한국의 공군 비행장과 우주센터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뉴스 자막. 한국형 발사체 연속 성공 행진. 독자 정찰 위성 새 시대 연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전용 이미지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 가슴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살짝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호텔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제가 알고 있는 세계와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잠시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아니,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울의 불빛 아래 숨은 진짜 한국의 우주 능력은 제가 평생 붙들어온 편견을 지켜줄까요? 아니면 그 편견을 무너뜨릴 증거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보여줄까요?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남쪽 해안으로 향하는 군용 수송기에 저는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나로우주센터. 헬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푸른 바다와 작은 섬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 잡은 발사대와 조립동, 통제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헬기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서진.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하우주임무통제본부 본부장이라고 소개받았죠.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한국 우주개발 세대 교체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정갈하게 묶은 머리, 군인 같은 태도, 그리고 짧지만 핵심만을 짚는 말투. 환영합니다, 스펜서 고문. 오늘은 엔지니어들이 통제실을 실제 운영하는 모습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텔레메트리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접근 권한이 중요합니다. 유럽 추정망의 정확도를 위해서라도 원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박서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대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국제협력 차원에서 제공 가능한 데이터 범위는 이미 전달된 문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발사체 안전과 관련된 항목은 공유될 것입니다. 다만 위성 탑재체의 세부 정보와 독자 통신 프로토콜은 주권 범위에 속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숨기는 게 있다. 통제실로 입장하자 거대한 스크린과 좌석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 벽에는 한국어로 된 각종 상황판, 반대편에는 영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맞춘 공동 모니터링 구역이 설치돼 있었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온 기술 고문단은 그 공동 구역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핵심 제어 콘솔은 모두 한국 엔지니어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한 미국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텔레메트리 마스터키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혹시 필요시 직접 접근이. 박서진은 조용히 웃었어요. 마스터키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한국 여권을 가진 직원들입니다. 통제실 안공기는 형식적인 협조와 철저한 구조적 거리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예의 바른 거절이라고 해석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곧 벌어질 첫 번째 굴욕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걸. 한국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통제권을 쥐려는 이유는 단지 기술 유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서방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더 근본적인 목적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통제실을 둘러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테스트 발사 당일이 왔습니다. 발사 대상은 한국형 발사체 한빛 3, 탑재체는 실험용 관측 위성으로 공지된 상태였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통제실 안의 모든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한국어 카운트다운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죠. 19, 8. 발사 순간 하얀 연기와 함께 로켓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유럽과 미국 고문단이 앉아있는 구역의 노트북 화면에는 속도, 고도, 엔진 온도가 순조롭게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안도했죠. 하지만 발사 후 약 2분이 지났을 때 한 줄의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엔진 온도, 표시 없음. 그 뒤를 따라 연료 압력, 자세 제어각, 고도 정보가 하나씩 규칙적인 간격으로 꺼져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화면 안의 스위치를 차례대로 내려버리는 것처럼. 미국 측 기술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신호가 끊겼다. 백업 채널 확인해봐. 그러나 백업 채널마저 같은 시점에 공백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후 약 600초. 모든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없음이라는 문구만이 떠 있었어요. 저는 제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통제실 반대편 한국 측 메인 콘솔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화면에는 모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이강훈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안전구간 진입 완료.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죠. 외부 채널, 차단 유지. 저는 그 대화 내용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표정과 화면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차단, 그리고 한국 내부망으로의 완전한 수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옆에 앉은 유럽 기술자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일이 어떻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약 12분이 지난 후에야 유럽과 미국 측 모니터의 데이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발사체가 가장 민감한 구간을 통과한 뒤였죠. 한 미국 기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구간만 비어 있으면 성능을 제대로 역산할 수가 없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역할이 이미 반쯤 꺾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검증하러 온 서방이 가장 중요한 12분 동안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서방의 우위가 이 순간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숨긴 이 600초 동안 과연 어떤 숫자와 비밀이 오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굴욕은 제가 맞이하게 될 두 번째 충격에 비하면 아직 서막에 불과한 것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빛 3발사 후 며칠 뒤 비공개 시연이 준비됐습니다. 장소는 다시 나로우주센터 통제실. 이번에는 공식 행사도 언론도 없었어요. 유럽과 미국 대표단, 그리고 한국 측 핵심 인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한국 위성 시스템의 일부 기능만 시연하겠습니다. 통제실 전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처음에는 지구 공면과 구름, 대륙 윤곽이 부드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곧 화면이 한 도시로 빠르게 줌인됐죠. 건물들이 촘촘하게 박힌 풍경. 더 확대되자 한 건물의 옥상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옥상 한 귀퉁이에 있는 금속 환풍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다음 순간 스크린 속에서 나사머리 모양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육각 볼트 6개. 각각의 홈 방향까지 식별 가능할 정도의 해상도였어요. 유럽 대표단 중 한 명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상용 위성 수준이 아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잠시 뒤 화면은 다른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하얀 건물, 타원형 잔디, 앞마당의 분수. 지구 반대편,
백악관 옥상이었습니다. 온실의 유리창, 작은 안테나, 경비 인원 동선까지 모두 보였어요.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다음으로는 펜타곤 주차장이 나타났습니다. 주차된 차량들의 번호판이 한 글자도 흐림없이 읽혔죠. 마지막 화면은 콜로라도에 있는 우주군 사령부의 안테나 시설이었습니다. 볼트 하나하나가 카메라 앞에 나사처럼 도드라져 있었어요. 박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10분 이내에 촬영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촬영이 이루어진 동안 귀측의 어떤 시스템도 이 위성의 위치를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최민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의 양자 암호통신 전문가였습니다. 주파수 도약 기반 양자 내성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레이더와 감청 시스템이 추적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밖에서 신호가 지속적으로 패턴을 바꾸며 이동합니다. 쉽게 말해,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원한다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위성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제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한때 아시아는 결국 서방 기술을 따라오는 입장에 머문다고 말하던 사람이 지금은 제가 속한 세계의 심장부가 타국 위성의 렌즈 아래 놓여있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제 누가 감시하고 누가 감시받는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제 안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끓어올랐습니다. 서방의 심장부까지 내려다보는 이 위성 앞에서 제 오래된 상처와 편견은 과연 어떤 새로운 표적을 향해 향하게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알던 세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뒤 나로우주센터 인근의 작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잔잔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박서진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서진이 태블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떠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 타버린 기둥, 허물어진 다리. 사진 아래에는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 직후 남쪽 어느 도시의 모습.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나로우주센터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가족을 잃었고 어떤 이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태블릿 화면을 옆으로 넘겼어요. 이번에는 위성이 찍은 밤의 한반도 사진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촘촘히 박힌 남쪽, 그 위로 어둡게 드리워진 북쪽. 이 사진을 보면서 이곳 연구원들은 항상 한 가지를 되묻습니다. 다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늘을 올려다보는 나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아시아계 파트너에게 속아 회사를 잃던 날, 법원 복도를 혼자 걸어 나오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남겨졌던 한마디. 동양 애들을 믿는 순간 다 뺏긴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제 세계관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훔치러 온 이들이 아니었어요. 전쟁 폐허 위에서 기어이 자신들의 길을 만든 후손들이었습니다. 박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누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시는 통제당하지 않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을 동등하게 대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 잔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아시아 전체를 향해 나를 세웠던 오래된 분노가 방향을 잃은 채 붕 떠 있는 모습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잔이 흔들렸습니다. 박서진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비난도 조롱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죠. 제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액체가 제 안에 뭔가를 녹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동양에 속았다고 믿어온 제 평생 서사는 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정의를 요구하게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려 있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제 앞에는 유럽연합 외교와 안보위원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우주능력 평가, 통제 불가능한 파트너, 혹은 필수 파트너. 보고서의 핵심 요지는 하나였습니다. 첫째, 한국 위성 시스템은 기존 서방 재민과 추적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에 접근해 있다는 점. 둘째, 이 능력을 단순히 우려 대상 혹은 통제 대상으로만 볼 경우 동맹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 셋째, 따라서 유럽과 미국은 한국을 향한 정책 기조를 관리와 감시에서 협력과 공동 설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 브뤼셀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읽던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스펜서 고문, 한국이 그 기술을 언젠가 우리를 향해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답을 꺼냈습니다. 기술에는 원래 그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다만 존중받지 못하는 동맹은 언젠가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동등하게 대우받는 동맹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설 수 있는 파트너가 됩니다. 회의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한 위원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기술에서 그리고 통제를 거부하면서도 동맹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에서 말입니다. 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었어요. 그러나 한번 열린 눈을 다시 감게 만들기는 더 어려운 법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기체 아래 어딘가에서는 한국 위성 한 기가 조용히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 위성의 렌즈는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균형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점 한가운데에는 한때 아시아를 한 덩어리의 그림자로만 보던 한 남자의 뒤늦은 깨달음이 얇은 층처럼 겹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 얼굴에 따뜻한 빛이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우주에서조차 보이고 싶을 때만 보이는 능력을 갖게 된 한국. 이제 지상에서의 동맹 관계 역시 과연 보이고 싶을 때만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파트너에게는 새로운 지도를 함께 펼쳐 보일 것인지. 그 선택을 시험받게 될 다음 장면은 과연 어디에서 펼쳐지게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